서울 강남의 번화가 화려한 9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에뚜알. 이곳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선보이며 상위 1%만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인 테이블에는 유명 기업의 CEO들, 재벌가의 안주인들, 그리고 셀러브리티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듯했다. 이러한 완벽한 공간의 한쪽 구석 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테이블을 정리하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라 23살이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세라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세라는 에뚜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다. 그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때로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특히 이곳 손님들의 엄청난 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때면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에뚜알의 엄격한 규율 중 하나는 레스토랑의 품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식사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레스토랑 주변에 얼쩡거리는 노숙자들을 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레스토랑 정문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깡마른 몸에 깊게 팬 주름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박철민. 사람들은 그를 버스 정류장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불쾌한 시선을 보내며 피했다. 에뚜알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리팀장인 이미연은 특히 엄격했다. 그녀는 중견기업의 이사급 인사들이 모이는 미팅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철민 노인 같은 불청객들이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미연 팀장은 30 후반의 여성으로 칼같이 자른 단발머리에 항상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인간적인 면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과와 규칙뿐이었다. 하지만 세라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잠시 밖에 나와 박철민 노인을 지켜보곤 했다. 깡마른 노인이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올렸다. 가족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기에 세라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저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그녀는 노인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거리는 빗줄기로 젖어들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박철민 노인은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낡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다. 그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날 점심시간 에뚜알의 주방에서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거의 손대지 않은 고급 요리들이었다. 세라는 그 음식들을 보며 박철민 노인을 떠올렸다. 저 음식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엄격한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세라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이미연 팀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세라는 주방장에게 부탁하여 남은 음식을 작은 도시락 용기에 담았다. 셰프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세라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다. 세라는 따뜻한 수프와 빵 몇 조각, 그리고 스테이크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앞치마 속에 도시락을 숨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라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다. 박철민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시락을 내밀었다. 박철민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멍한 눈빛이 세라를 향했다. 노인의 얼굴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 더욱 깊은 고통이 스며든 듯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세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도시락을 받아 들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의 눈가에는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와 빵 냄새가 노인의 코끝을 자극했다. 노인은 굶주린 듯 천천히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세라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세라는 노인에게 작은 우산을 건네주려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네, 아가씨. 박철민 노인은 작게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세라는 노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였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다. 세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레스토랑의 큰 창문 너머로 누군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세라를 향하고 있었다. 세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누가 날 찍은 거지? 혹시 이미연 팀장님은 아니겠지? 세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라가 레스토랑으로 출근하자마자 이미연 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팀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미연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세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세라가 박철민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세라 SG, 이게 뭡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당신에게 주의를 줬을 텐데요. 이미연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팀장님, 그분은 너무 배고파 보이셔서. 배고파 보였다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에뚜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손님들이 저런 더러운 노인에게 음식을 주는 직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뚜알의 규율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미연 팀장은 언성을 높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저는 그저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직원은 우리 레스토랑에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이미연 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세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결국 해고라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망견자실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팀장실을 나와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건네지 못했다. 세라는 텅 빈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들을 챙겼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 박철민 노인이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이 들어왔다. 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세라는 알 수 없는 쓸쓸함에 잠겼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비극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곳이었다. 빗속을 뚫고 걷는 세라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에뚜알 레스토랑의 화려한 외관은 마치 그녀의 순수한 선의를 비웃는 듯했다. 해고 통보의 충격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고 차가운 빗물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이토록 가혹한 결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세라는 비틀거리며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낡은 원룸은 불 꺼진 채 그녀의 쓸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축축한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연 팀장의 차가운 얼굴과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던 손님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더럽다는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에뚜알 레스토랑에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워 더러워 라고 외치고 있었다. 박철민 노인은 저 멀리서 깡마른 몸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닿을 수 없었다. 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었을 뿐이야.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신념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친한 친구인 정하윤에게 연락했다. 하윤은 세라가 서울에서 가장 의지하는 친구이자 그녀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윤은 세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다. 세라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잘난 레스토랑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겠다. 그런 곳은 당장 그만두는 게 나아. 하윤의 격려에 세라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윤은 세라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함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세라가 해고당하던 그 순간 에뚜알 레스토랑 근처의 한 카페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에뚜알 레스토랑을 소유한 거대 기업 한성그룹의 한동욱 회장이었다. 쉰을 훌쩍 넘긴 한동욱 회장은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태도를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간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 박철민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동욱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다. 박철민은 과거 한성그룹의 설립 초창기 한동욱 회장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의 도움으로 지금의 한성그룹을 세울 수 있었다. 박철민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한동욱 회장의 인품을 믿고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박철민은 모든 것을 잃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동욱 회장은 은인인 박철민을 조용히 돕고 싶었지만 박철민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바로 에뚜알 레스토랑 근처에서 지내면서 직원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펴보는 임무를 부탁한 것이었다. 그는 박철민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노인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한동욱 회장은 노인의 이 행동이 바로 자신이 직원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진정한 인간미라고 생각했다. 그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친절함이 과연 손님에게만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약자에게도 향하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박철민 노인은 그의 비밀스러운 인간성 테스트의 중요한 일부였다. 한동욱 회장은 매일 아침 박철민 노인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인을 외면하거나 경멸했지만 박철민은 유독 이세라라는 직원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아이다. 박철민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한동욱 회장은 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세라가 해고당하는 모든 상황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미연 팀장의 차갑고 무정한 태도, 그리고 세라의 눈에 가득했던 슬픔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선의. 한동욱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런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그룹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편 박철민 노인은 세라가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괜찮겠지. 저 아이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는 세라가 자신에게 준 도시락을 꽉 움켜쥐었다. 도시락 속의 따뜻한 수프는 그의 몸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까지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셀에게 받은 우산은 자신이 가질 수 없었기에 멀리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을 직접 찾아갔다. 노인은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노인 미안합니다. 내 테스트 때문에 그 착한 아이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직원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도시락만 준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제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박철민 노인의 목소리에는 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세라입니다. 제가 곧 그 아이에게 연락을 취할 생각입니다. 한동욱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연 팀장은 더 이상 에뚜알의 관리팀장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그룹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철민 노인은 한동욱 회장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세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는 도시락 용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희망의 증거이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세라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를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였을까?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철민 노인에게 밥을 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이미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앞날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밤 이세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세라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다. 에뚜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 상실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선의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쓰라린 현실을 깨닫게 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스스로를 수없이 자책했지만 박철민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던 순간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구인 사이트에는 수많은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는 듯했다. 에뚜알에서 해고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면 그녀는 또다시 더럽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미래가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정하윤과의 통화를 다시금 떠올렸다. 하윤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세라야. 세상이 잠깐 미쳐버린 것뿐이야. 분명 너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는 곳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세라의 깊은 절망감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늘 돈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남에게 베푸는 마음만은 잃지 마라. 언젠가 그 선한 마음이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 세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배는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어졌고 그녀의 고뇌도 깊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박철민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는 세라가 주었던 도시락 용기가 소중하게 들어있었다. 그는 도시락 용기를 매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괴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한성그룹의 수장 한동욱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게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미연 팀장이 세라를 해고하는 모습, 그리고 세라의 눈물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던 선한 마음까지. 이세라 양은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은 처음입니다. 그녀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인재입니다. 박철민 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한동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노인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미연 팀장은 당장 해고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박철민 노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한동욱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숨겨진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늙은이를 이용하신 겁니까? 박철민 노인이 피식 웃었다. 이용기라니요, 박노인. 박노인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세라 양이라는 보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박철민 노인은 과거 한동욱 회장이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에게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며 용기를 주었던 인물이었다. 한동욱 회장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지금껏 박철민 노인을 그림자처럼 돕고 있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게 자신이 이세라에게 내일 아침 연락을 취할 것이며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민 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세라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회장님, 그 아이는 분명 빛나는 인재가 될 겁니다. 그녀의 선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박철민 노인은 말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세라 양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그룹 또한 그녀로 인해 더욱 빛날 겁니다. 공원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과 헤어져 자신의 채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세라라는 작은 불씨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를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이미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앞날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거대한 기업의 미래를 바꿀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잠들었던 이세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몸을 일으키기가 유난히 힘들었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텅 빈 방 안은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막함과 불안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해. 세라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구인 사이트를 다시 뒤져볼까 생각하던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스팸 전화일까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세라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단정하고 나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제가 이세라입니다만. 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장 김성준입니다. 한성그룹 회장님께서 이세라 씨와 직접 면담을 원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은 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네, 한성그룹이요. 저와 면담을요. 세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성그룹이라면 어제 자신을 해고했던 에뚜알 레스토랑의 모기업이 아닌가.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에뚜알 레스토랑에서 해고당한 직원입니다. 한성그룹 회장님께서 저와 면담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이세라 씨.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세라 씨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2시쯤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김성준 비서실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세라는 어안이 벙벙했다. 해고당한 직원을 대기업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고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라는 말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나를 다시 부르는 건가? 네, 괜찮습니다. 오후 2시요. 세라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김성준 비서실장은 예의 바르게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세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얼른 친구 하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뭐라고? 세라야, 너 꿈꾼 거 아니야. 하윤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어제 해고당한 직원을 대기업 회장이 왜 직접 만나 뭔가 이상하다. 혹시 함정 아니야,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윤아. 근데 비서실장이라고 했고 본사 회장실이라고 하니까 진짜 같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러워.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가봐. 뭐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설마 회장님이 너한테 복수라도 하겠어. 너한테 해코지할 리는 없을 거야. 하윤은 세라에게 용기를 주었다. 대신 조심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하윤의 말에 세라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이 모습으로 회장님을 뵈러 갈 수는 없지. 그녀는 급히 옷장을 뒤져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구겨진 블라우스를 다리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오후 1시 세라는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압도적인 크기의 빌딩은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세라는 자신만 작아지는 듯한 느낌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세라 씨,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던 김성준 비서실장이었다. 김 비서실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세라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이세라 SSC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세라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세라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김 비서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멈추는 곳 없이 최고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나를 부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면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넓은 복도였다. 복도 끝에는 육중한 나무 문이 하나 있었다. 회장실. 김 비서실장은 문 앞에 다가가 조용히 노크했다. 회장님 이세라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들어오게 라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비서실장은 문을 열고 세라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세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탁자와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그 뒤편에는 중후한 분위기의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어제 에뜨왈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그녀가 박철민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남자였다. 한성그룹의 한동욱 회장. 그는 세라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세라 양 어서 와 앉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한동욱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인자했다. 세라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한동욱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한성그룹 회장실의 웅장함 속에서 이세라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한동욱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세라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동욱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세라 양 어제 에뜨왈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니,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동욱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의 말은 세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직접 목격하셨다고요? 네. 저는 종종 제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곤 합니다. 어제는 마침 에뜨왈 근처 카페에 있었고 이세라 양이 박철민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미연 팀장이 이세라 양을 해고하는 모습까지도요. 한동욱 회장은 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의 선의가 모두에게 알려진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레스토랑의 규율을 어겨서. 아닙니다, 이세라 양. 사과할 사람은 이세라 양이 아니라 바로 이미연 팀장입니다. 한동욱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 한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연 팀장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외적인 성공과 규율에만 집착하여 가장 중요한 인간미를 놓쳤습니다. 세라는 회장님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숨겨진 테스트였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철민 노인에게 에뜨왈 레스토랑 근처에서 지내면서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세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네, 박철민 할아버지가 테스트였다고요. 네.
박철민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에게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며 용기를 주었던 저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한성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박 노인께서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저의 인품을 믿고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분은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박 노인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눈이 되어 달라고요. 한동욱 회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박 노인께서는 매일 아침 저에게 간략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인을 외면하거나 경멸했지만 박 노인께서는 유독 이세라 양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아이다. 박 노인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세라 양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세라 양의 행동을 직접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세라 양은 제가 찾던 바로 그 인재라는 것을요, 새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박철민 노인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자신에게 건넸던 고맙네, 아가씨라는 작은 속삭임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세라 양, 저는 이세라 양을 우리 한성그룹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세라 양은 단순히 업무 능력만을 가진 직원이 아닙니다. 이세라 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뛰어난 능력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세라 양의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라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래서 저는 이세라 양에게 한성그룹의 마케팅 본부 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한동욱 회장의 말에 세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팀장이라니. 어제 해고당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대기업의 팀장 자리를 제안하다니. 이건 꿈이 분명했다. 네 팀장이요.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세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한동욱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세라 양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라 양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그룹의 마케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마케팅은 오직 이세라 양과 같은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미연 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해고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세라 양, 저는 이세라 양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세라 양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그룹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라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고의 아픔, 절망감, 그리고 이제는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세라 양. 이세라 양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세라 양의 작은 선의가 결국 이세라 양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세라 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한동욱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했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박철민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도시락 한 끼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찻상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녀는 단순한 직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얻게 된 것이었다. 투옙 보이, 충타전젠, 추옹추어이, 충추아 차우추엔추옹, 휴익 누추어이 추아 하이퐁. 제6장. 희망의 미소 한성그룹 회장실 문을 나서는 이세라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떠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에 절망했던 그녀의 인생은 한동욱 회장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한 에뚜알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한성그룹 마케팅 본부의 팀장이 되었다. 김성준 비서실장은 세라를 마케팅 본부로 안내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팀장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단정하고 수수한 여성이 불과 하루 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더럽다는 이유로 쫓겨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라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긴장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팀장실은 넓고 깔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세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그녀는 손을 뻗어 책상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감촉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한동욱 회장은 즉시 이미연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그녀는 에뚜알 레스토랑 관리팀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그룹 내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이미연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좌천에 대해 반발했지만 한동욱 회장은 단호했다. 당신은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겁니다. 이세라 팀장에게서 배우세요. 이미연은 세라의 이름이 언급되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더럽다고 내쫓았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세라는 마케팅 팀장으로서 새로운 업무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젊고 경력 없는 그녀를 의아하게 여겼지만 세라의 성실함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기존의 딱딱하고 이윤 중심의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에뚜알 레스토랑의 이미지 쇄신이었다. 세라는 에뚜알의 최고급 이미지는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수익 일부를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지만 한동욱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세라는 박철민 노인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그의 건강을 살폈고 그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도움 대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박철민 노인은 세라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셀에게 아가씨는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세라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에뚜알 레스토랑은 단순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손님들은 이제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기부에도 동참했고 직원들 역시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출은 더욱 상승했고 한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전례 없이 좋아졌다. 이세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사례를 통해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어느 날 세라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에뚜알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화려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를 바라보았다. 박철민 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작고 따뜻한 노란색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새겨져 있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잠시 쉬어가세요. 세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제안으로 설치된 벤치였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결국 이 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돈을 벌고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작은 선의가 결국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 속에서 박철민 노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더럽다는 편견이 결코 따뜻한 마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희망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도 존재했다. 강남역 번화가 뒤편 음식점과 유흥가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좁은 골목은 도시의 추악한 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서 다녔지만 김수진에게는 이곳이 매일 밤 지나야 할 익숙한 길이었다. 김수진은 28살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녀는 작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매일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시나리오 작가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인적이 드문 이 골목을 지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해결할 만한 동전 몇 개만이 전부였다. 그날 밤 유난히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수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그때였다. 수진의 눈에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다. 설마 사람인가? 수진은 순간 섬뜩한 느낌에 멈춰 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형체에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고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토사물로 뒤덮여 있었고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쓰레기 더미 속에 축 늘어져 있었다. 수지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하나 저런 사람에게 엮여서 괜히 귀찮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 자신도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콧수염이 덥수룩하고 술에 취해 일그러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고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그의 표정에 어려 있었다. 수지는 그에게서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닌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힘들었을 때 받았던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떠올렸다. 누군가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순간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수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셔야 해요.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수지는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남자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힘으로는 그를 일으키기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골목에서는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침 식사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었던 몇 개의 동전만이 남아 있었다. 그 돈으로는 택시비는커녕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 한 잔도 사 마시기 힘들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졌다. 지갑이 들어 있었다. 지갑 안에는 수십 장의 오만 원권 지폐와 고급스러운 신용카드들이 가득했다. 그의 신분증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재현. 그리고 그는 대한그룹의 CEO였다. 대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수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니 그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 지갑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돈인데. 그녀의 머릿속에 가난과 배고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했다. 수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명함에는 대한그룹 이재현 CEO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비서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갔고 잠금도 풀려 있지 않았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직접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대로 차가운 밤거리에 쓰러져 있게 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켰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휘청거리면서도 그를 부축하여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역겨운 술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쓰러진 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이재현을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고시원은 창문도 없이 좁고 책상 하나와 가니 침대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이재현의 삶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코트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벗겨냈다. 이재현은 잠든 듯 고요했다. 수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술 기운이 가라앉은 듯 조금 평온해 보였다.
대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저런 곳에서? 수지는 의아했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돌본 후 밤샘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조용히 고시원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구원한 이 백만장자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고된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수진이 밤샘 아르바이트를 위해 고시원을 나선 후 이재현은 좁고 낡은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다. 그의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다. 간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역겨운 술 냄새와 토사물의 잔흔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낯선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고시원의 풍경이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낡은 책상 하나와 간이 침대가 전부였다. 벽에는 빛바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선반 위에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의 코트와 셔츠는 침대 옆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과 해열 진통제가 놓여 있었다. 이재현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는 그대로였고 주머니를 뒤지자 지갑도 그대로 들어 있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명함까지 모든 것이 온전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갑 속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대한그룹 이재현 CEO. 그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쓰레기 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이곳에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에는 속이 안 좋으실 텐데 물 드시고 약 드세요. 코트는 제가 대충 닦아놨는데 세탁소 맡기셔야 할 거예요. 지갑은 여기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녁에 돌아오니 연락 주세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수진. 이재현은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작은 체구의 여인. 역겨운 냄새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욕심 없이 돌려주던 순수한 얼굴. 그녀는 자신에게 이름조차 묻지 않고 사라졌던 새벽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재현은 자신이 어젯밤 얼마나 추하고 비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성공한 CEO였지만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좌절감과 고통 때문에 술에 취해 쓰레기 더미에서 헤매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었다. 그런 자신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구해준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해열 진통제를 삼키고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속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작은 상처들을 발견했다. 쓰레기 더미에 뒹굴면서 생긴 상처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들여다보았다. 수진이 대충 닦았다고 했지만 토사물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고시원 밖으로 나왔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여러 개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낡은 문들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김수진이라는 여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분명 자신처럼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재현은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는 이재현이 사라진 후 밤새도록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비서는 이재현을 발견하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이재현은 비서에게 자신의 어젯밤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비서에게 김수진이라는 여인의 정보를 알아보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반드시 그녀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고시원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공간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기기들이 즐비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했던 어젯밤과 화려한 오늘 아침을 비교하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김수진의 고시원 방처럼 공허하고 초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깨달음 이후 자신의 삶과 경영 철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일과 돈에만 쏟아부었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마저 외면하며 고독한 섬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김수진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김수진의 어려운 형편과 그녀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청년이라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현재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재현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김수진에게 단순히 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진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녀는 그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재현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의 고시원으로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저녁 이재현은 김수진의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방황하던 초라한 백만장자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김수진은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들어선 이재현은 그녀의 소박한 삶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건강해지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재현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울렸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타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고 아내를 잃은 후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의 온기와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 단순한 보답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꿈인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 물었다. 김수진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빛났다. 이재현은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원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으로 꿈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한그룹 내부에 그녀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재현의 마음속에는 김수진을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그녀를 통해 자신도 변화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성공한 백만장자를 넘어선 인간적인 리더 담트로 거듭나게 해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작은 고시원 방을 나선 후에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동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1,000원으로 낯선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고 탐욕스러운 자신의 지갑을 보고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돌려주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재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고 아내를 잃은 후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녀를 통해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진정으로 그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녀의 꿈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는 김수진이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재현은 대기업 대한그룹의 CEO였다. 그의 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김수진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이재현은 자신의 비서에게 김수진을 대한그룹 본사로 초청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이재현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따랐다. 김수진은 이재현 CEO의 호출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도왔던 일에 대해 오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재현의 호출에 응하기로 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에 들어선 김수진은 숨을 멈췄다. 웅장한 로비와 화려한 인테리어는 그녀의 초라한 고시원 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이재현 CEO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은 빌딩의 최고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재현은 넓은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수진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수진은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대표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이재현은 그녀의 말을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수진 씨, 제가 어젯밤 김수진 씨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제안하려 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그녀는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수진 씨, 제가 보고서를 통해 김수진 씨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은 말했다. 저희 대한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수진 씨에게 저희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파격적인 제안에 깜짝 놀랐다.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이라니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그녀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기회였다. 유명 작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아르바이트와 고시원에서 힘들게 버텨왔고 자신의 꿈은 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꿈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 대표님, 제가 그런 대단한 프로그램에.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이재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김수진 씨,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수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재현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진정으로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현은 활짝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김수진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도 잊었던 저의 꿈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수진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가치와 삶의 의미를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김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고시원을 떠나 대한그룹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넓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꿈인 시나리오 작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진은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유명 작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시나리오를 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삶의 통찰력을 시나리오에 녹여냈다. 특히 그녀가 힘들었던 시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재현 CEO와의 우연한 만남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는 그녀의 작품에 깊은 감동과 현실감을 부여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시나리오가 막히면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대한그룹 CEO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그녀의 작품은 나날이 발전했다. 이재현의 삶 또한 김수진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수진과 함께 희망재단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벽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이재현의 변화는 대한그룹의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던 경영 철학에서 벗어나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펼쳤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썼고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이러한 인간 중심 경영은 직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했고 대한그룹은 단순히 거대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진은 이재현 CEO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1,000원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이재현을 통해 인간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열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수진은 대한그룹의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고시원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청춘이 아니었다. 대한그룹에서 제공하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꿈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꿈을 향한 열정이 빛났다. 처음에는 그녀의 주변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 CEO의 특별 채용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기존 작가들과 직원들 중 일부는 그녀의 재능을 의심했다. 그들은 명문대 출신이 아닌 그녀가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기회를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력도 없는 신인이 이렇게 큰 지원을 받다니. 특혜 아니야. 시나리오 작가가 글만 잘 쓴다고 되는 줄 아나. 인맥도 실력인데. 이러한 수군거림 속에서 수진은 위축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고 싶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이재현 CEO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에게 준 믿음과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시나리오 작업에 쏟아부었다. 수진은 유명 작가 멘토들에게 글 쓰는 기술을 배웠지만 그녀만의 강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삶의 깊이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했던 시절 겪었던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시나리오에 녹여냈다. 그녀는 화려한 배경이나 복잡한 사건보다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와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탁월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장편 시나리오 새벽의 발자국은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청춘의 삶, 우연히 만난 낯선 이와의 교감, 그리고 그 작은 만남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이재현 CEO를 만났던 그날 밤의 경험을 모티브로 했지만 실제 인물의 정보는 철저히 가렸다. 시나리오가 완성되자 대한그룹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내부 검토가 시작되었다. 유명 작가 멘토들은 수진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작품 뭔가 특별합니다. 기술적인 면은 부족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순수하고 진솔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너무 현실적이고 투박합니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요즘 대중은 자극적인 스토리를 원합니다. 이재현 CEO는 수진의 시나리오를 직접 검토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깊은 공감과 함께 가슴속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섬세하게 그려낸 것 같았다. 그는 이 작품이 단순한 시나리오를 넘어 진정한 인간 가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재현 CEO는 임원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화려함만 좇는 세상에서 이 작품은 진솔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의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상업성만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대한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이재현 CEO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새벽의 발자국은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다. 수진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렸다. 그녀는 연출팀 배우들과 소통하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의 지혜를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음 많던 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당당한 작가로 성장했다. 드라마 새벽에 발자국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와 영웅물에 지쳐있던 대중은 새벽의 발자국이 선사하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드라마는 방송 내내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대한그룹은 단순히 돈 버는 기업을 넘어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찬사를 받았다. 김수진은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새벽의 발자국과 함께 감성 작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성공 이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익명으로 희망재단과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다. 이재현 CEO는 수진의 이러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 남들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보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 대한그룹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이재현은 수진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쓰레기 더미를 헤매던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김수진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을 넘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귀인이자 친구로 여겼다. 수진의 성공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의 대가였다. 그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꿈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 남자를 통해 그녀의 잠재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녀는 이재현을 통해 인간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열정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고 그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김수진의 시나리오 새벽의 발자국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대성공을 거두자 그녀는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올랐다. 넥스트 미디어의 간판 작가가 된 그녀는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운 결과 기적을 이룬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회자되었다. 김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넓고 쾌적한 작업실에서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준 소수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익명으로 희망재단에 기부하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데 힘썼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이재현 CEO는 김수진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그녀의 드라마가 대한그룹의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자신이 김수진을 통해 깨달았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김수진을 대한그룹의 핵심 인재로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녀의 다음 작품 구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김수진과 이재현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작가와 CEO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친 존재였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았고 김수진은 이재현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대한그룹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크로 성장시켰다. 이재현은 김수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수진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점차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자 치유이자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수진의 작업실에서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이재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수진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 웃음이 찾아왔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진 씨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재현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그는 그녀의 꿈을 믿어주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과거와 그가 가진 부와 명예의 격차를 떠올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대표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어울릴까요? 이재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진 씨,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의 가치를 수진 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진 씨의 따뜻한 마음이지 배경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어려운 환경을 이재현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준 그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었다. 이재현과 김수진의 관계는 곧 재계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식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대한그룹 이재현 CEO, 평범한 신인 작가와 재혼설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호기심을 보였다. 이재현의 친척들과 재계 인사들은 김수진과의 관계를 결사반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재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범한 작가와 재혼이라니요. 그들의 비난은 거셌다. 특히 이재현의 오랜 비서이자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진우 이사는 강하게 반대했다. 최진우는 이재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지만 김수진이 이재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는 김수진이 이재현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회장님 김수진은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불투명하며 그녀의 출신은 태산그룹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현은 최진우 이사의 비난에 분노했다. 최 이사 김수진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김수진 씨의 진심을 모릅니다. 그녀는 내게 돈보다 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재현의 완고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느꼈다. 최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에 김수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고 그녀의 과거와 어려운 환경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김수진이 이재현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수진은 이러한 비난과 루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재현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대표님, 저 때문에 대표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그녀는 이재현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이재현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진 씨가 왜 떠납니까? 나는 수진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김수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하고 김수진과의 관계와 그녀의 진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과 회사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오해를 사랑과 진심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최진우 이사의 방해는 예상보다 더 집요했다. 그는 이재현의 언론 인터뷰를 막으려 했고 이재현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친척들과 결탁하여 김수진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심지어 김수진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려 하는 등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재현은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백만장자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김수진과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재현과 김수진의 사랑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맞이했다. 최진우 이사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재계 친척들의 맹렬한 반대는 대한그룹과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언론은 연일 대한그룹 회장의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김수진의 과거와 어려운 환경은 대중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그녀는 졸지에 돈을 노린 꽃뱀이자 병약한 몸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자로 매도되었다. 김수진은 이러한 비난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동생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과 회사 그리고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재현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이재현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수진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나는 수진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겁니다. 이재현은 최진우 이사의 방해 공작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는 법률팀을 소집하여 김수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김수진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김수진이 자신의 삶과 그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수진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줬는지, 그녀가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녀의 작품 새벽의 발자국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감동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자신이 김수진을 만나기 전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저는 한때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스펙과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현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나 김수진 씨를 만나고 그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학위도 배경도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도 깊은 지혜와 그 어떤 재벌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치부했던 대중들은 이재현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성공한 백만장자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인간적인 성숙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김수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점차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 하지만 최진우 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현의 언론 플레이가 통하자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이재현의 친척들과 재계 경쟁자들을 선동하여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 시도했다. 그는 이재현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을 설득하여 이재현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는 심지어 김수진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압력을 가하여 수술을 방해하려 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재현의 그룹 경영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이재현은 김수진과의 사랑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수진의 동생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의 동생과 골수 일치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수술은 긴급했고 최진우의 방해로 인해 병원 측에서 수술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최진우는 김수진의 동생 수술을 빌미로 이재현을 압박하려 한 것이었다. 이재현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최진우는 병원 앞에서 이재현을 막아섰다. 회장님, 지금 회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김수진 동생의 수술 같은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순 없습니다. 최진우 이사 이재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은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한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미래의 처남이자 우리 미래의 가족이다. 그 순간 이재현의 비서와 핵심 임원들이 이재현의 뒤에 섰다. 그들은 이재현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최진우의 편에 서지 않고 이재현의 인간적인 리더십을 지지했다. 이재현은 최진우를 지나쳐 병실로 향했다. 김수진은 동생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수술이 걱정 마십시오, 수진 씨.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술을 즉시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최진우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김수진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김수진은 감격에 겨워 이재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최진우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비인간적인 행동과 사적인 복수심은 재계와 언론의 비난을 샀고 결국 그는 대한그룹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대한그룹의 경영권 위기는 이재현의 진정성과 직원들의 지지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다시 신뢰를 보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재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수진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건강을 되찾은 준서,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직원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김수진을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진심,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었다. 최진우 이사와 그를 따르던 이들의 몰락과 함께 대한그룹을 뒤흔들었던 위기가 진정되자 이재현과 김수진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텅 비어 있던 이재현의 마음에 김수진이라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고 김수진의 동생 준서, 조은서는 건강을 되찾으며 다시 해맑은 웃음을 찾았다. 이재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이자 인간으로 거듭났다. 준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김수진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이재현은 준서의 병원비 전액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준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아이로 변모했고 그의 작은 몸에 남아있던 병의 흔적들은 점차 사라져갔다. 한지수는 텐 트롱 프롬프트 트루 오시 오차이 라킴 소진 준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매일 공원을 산책했고 그가 좋아하던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준서는 수진을 친누나처럼 따랐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수진은 준서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순수하고 따뜻한 행복을 다시 느꼈다. 이재현과 김수진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혹은 상사와 동료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서 자신의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에 깊이 매료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재현은 준서를 재운 후 김수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수진 씨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준서는 수진 씨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또한 잊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이재현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준서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재현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그리고 준서 곁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강도현은 텐나이, 슈앗히엔, 오프롬트 트루옥 앤흥, 티오보이찬, 트루엔히엔 타일라, 리재훈, 이재현은 김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이재현은 결혼식에서 김수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진은 놀랐지만 이재현은 단호했다. 수진 씨, 당신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진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수진은 준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작은 투정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었고 그의 마음에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다. 준서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다. 이재현과 김수진, 그리고 준서는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단단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재현의 집은 이제 공허한 성이 아닌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재현은 김수진을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준서에게 받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준서 재단들을 설립했다. 재단은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재현은 김수진과 함께 재단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의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고통받는 부모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김수진 또한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듬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대한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탐욕스러운 재벌 기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사회 전반에서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현은 단순한 재벌 회장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김수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속의 백만장자라는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그 순간의 작은 친절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눔과 공감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마음의 부유함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재현과 김수진은 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준서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고 그의 눈빛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치유된 영혼과 사랑이 가득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김수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다.